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푸드 인플루언서의 예상치 못한 행보에 전 세계 미식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한국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그녀의 새로운 콘텐츠가 최고급 레스토랑들을 일제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유명 셰프들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미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들과 요리 전문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행 비행기에 줄지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의 그 작은 골목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자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민슬로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 레스토랑을 탐방하며 400만 이상의 구독자와 함께하는 푸드 인플루언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낼지 말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모습은 항상 완벽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일어난 변화가 너무나 크고 소중해서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국의 작은 분식집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뉴욕 맨해튼의 펜트하우스에 있는 제 스튜디오에서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인 제이슨과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제 채널이 위기라고 했죠. 조회수는 좋았지만 댓글들이 문제였어요. 과장된다, 진정성이 없다, 똑같은 콘텐츠만 반복한다. 구독자 이탈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이슨의 제안은 아시아 투어, 특히 한국에서 2주 정도 머물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한인 이민자 친구 수진과의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단짝이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주말에는 서로의 집에서 자기도 하고 장래 계획까지 나눌 정도로 가까웠죠.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8학년 때 함께 준비하던 과학 경진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수진이 연락을 끊었어요. 수진은 우리 팀의 핵심 멤버였는데 대회 직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 팀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대회에 나가 탈락했고 저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죠. 저는 그때 수진이 처음부터 저를 이용했던 거라고 중요한 순간에 배신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한국 스타트업에 큰 돈을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보셨죠. 저희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무의식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문화에 개방적인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뭘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제이슨은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어떤 영상을 찍더라도 조회수가 잘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북미나 유럽 지역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유명 셰프, 고급 다이닝만 찾아다녔으니 이번엔 아시아에서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선 한국은 기술력은 좋지만 문화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곳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불고기, 김치, 비빔밥 정도만 알고 있었고 BTS나 블랙핑크 등 대중음악의 퀄리티는 괜찮지만 레스토랑 문화가 미국이나 유럽만큼 세련되지 않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별로 건질 게 없으면 책임지라고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것을.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역시 한국은 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야 라는 편견도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일주일 동안 저희 팀은 미리 섭외해둔 유명 레스토랑들을 방문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한식당,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의 퓨전 레스토랑, 트렌디한 디저트 카페. 모두 훌륭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뉴욕이나 파리에서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제이슨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보여주는 건 다른 나라에서 했던 콘텐츠와 똑같고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마치 한국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최고의 장소들은 이미 다 가봤는데 더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때 우리 팀의 현지 가이드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녀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분식집을 추천해 준 거죠. 분식집이란 길거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가벼운 음식을 파는 식당의 한 형태라고 했어요. 서울에서도 오래된 동네인 후암동에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 맛있고 특별한 곳이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분식집이라니. 그런 곳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민지 씨는 그곳의 음식과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감동받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 마음속으론 이런 데서 뭘 얻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날 그곳에 가보기로 했죠. 다음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후암동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강남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이어져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가 가리킨 분식집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정옥 분식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보였고 손님 몇몇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첫 반응은 실망이었어요. 이런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 내 영상의 퀄리티는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묘한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조리 소리, 그리고 정말 맛있는 냄새. 카운터 뒤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며 민지 씨를 반겼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옥 여사님이었죠. 민지 씨를 반기는 모습과 달리 저희를 본 정옥 여사님은 특별한 반응 없이 무뚝뚝하게 앉아서 주문하라고만 했어요. 그 반응에 저는 살짝 당황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시나? 라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곧 그분은 그저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민지 씨가 메뉴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카메라 세팅을 준비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음식으로 뭘 어떻게 찍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는 순간 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여사님은 우리 테이블에 각종 반찬들을 놓으며 외국인 친구를 위해 특별히 매운맛을 조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배려에 제 마음 한구석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솔직히 말하자면 제 미각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제가 알던 맛의 카테고리에 들어맞지 않았거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떡의 식감과 특별한 소스의 조화에 저는 그저 정말 독특해. 이런 맛은 처음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운 반응이었죠. 그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무뚝뚝한 표정의 남성이 옆 테이블에서 다가왔어요. 그는 정옥 여사님의 아들인 박우진 씨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만드는 떡볶이 소스가 30년 동안 같은 레시피지만 매일 조금씩 다르게 만든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의 날씨, 손님들의 기분에 따라 조절한다고요. 그는 다른 메뉴도 천천히 먹어보라며 어머니의 요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줍음 많은 성격 같았지만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다른 음식들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음식들에는 정교함과 기술적 완성도 외에도 뭔가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날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그날 찍은 영상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박한 분식집에서 찍은 영상이 다른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것보다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정옥 분식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슨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뭔가 더 알고 싶은 느낌이 든다고 설득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다시 정옥 분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아닌 손님이 거의 없는 오후 3시경이었어요. 정옥 여사님은 우리를 알아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지 씨를 통해 저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옥 여사님은 손사래를 치면서도 우리에게 차와 간식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우진 씨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로 보였습니다. 제가 전날 먹은 음식이 계속 생각난다고 말하자 우진 씨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요리하시는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카메라를 든 저희 팀은 작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정옥 여사님은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셨죠. 우진 씨는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모든 양념과 소스를 직접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IMF 외환위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진 씨와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 이 가게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숙연해졌어요. 한국의 IMF 위기는 예전에 뉴스에서만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 IMF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듣게 된 것이니까요. 정옥 여사님의 요리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어떤 레시피북도 보지 않았죠. 우진 씨는 어머니가 레시피를 적어두지 않고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있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정옥 여사님이 손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매운 걸 못 드시니 소스를 조금 다르게 준비하고 시험 기간인 학생에게는 떡을 더 넉넉히 주는 식으로요. 저는 한 그릇의 음식에 이런 개인화된 배려가 담겨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촬영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작은 분식집의 진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의 일상과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었고 정옥 여사님의 손길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과 관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님들 대부분이 정옥 여사님과 우진 씨를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진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요리를 공부했지만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가게를 돕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프랑스로 요리 유학을 갔었어요. 파리에서 한국 음식과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저만의 레스토랑을 여는 꿈을 가졌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왔어요. 우진 씨는 여전히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머니와 이 작은 분식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의 요리 노트에는 프랑스 기술과 한국의 맛을 결합한 레시피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진 씨는 프랑스에서는 요리에서의 테크닉과 완벽함에 관한 부분에만 집착했었지만 어느 순간 음식은 그저 맛있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완벽한 맛과 화려한 플레이팅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문득 깨달았거든요. 클레어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음식을 경험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어머니의 음식은 관계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정옥 분식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상 촬영을 위해서였지만 점점 그곳의 일상에 녹아들고 싶어졌어요. 놀랍게도 정옥 여사님은 저에게 요리법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김밥 만들기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평생 요리를 구경만 했지 직접 해본 적은 거의 없었기에 그것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정옥 여사님은 손에 마음을 담아야 해. 음식은 그냥 재료가 아니라 내 정성이 담긴 선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이 다음 일정을 물었을 때 저는 조금만 더 있자고 했어요.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요. 제이슨은 한국에서의 이러한 콘텐츠는 잠깐의 리프레시용으로는 좋지만 기존의 구독자들이 이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 기존의 정체성은 럭셔리와 세련됨이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때 저는 그럼 내 정체성을 바꿔야겠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저희가 촬영한 영상들을 편집해 하나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분식집에서 배운 진짜 맛의 의미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모습이 아닌 솔직한 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진짜 맛이 무엇인지 안다고 자부했지만 서울의 작은 분식집에서 제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영상에는 정옥 여사님의 하루, 우진 씨의 이야기,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만든 김밥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장면도 포함시켰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영상이 제 채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단 하루 만에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댓글창은 감동받았다는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클레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어. 너무 감동적이었어. 정옥 여사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처음으로 클레어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 한국의 정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심지어 몇몇 시청자들은 직접 정옥 분식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동네였는데 갑자기 외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이슨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제 영상이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몰랐다면서도 앞으로 채널 방향을 럭셔리 다이닝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바꿀 생각이냐고 물었죠. 저는 이것이 럭셔리냐 길거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음식에 담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제이슨은 그런 감성적인 접근으로는 미디어 시장에서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경고했어요. 트렌드는 금방 바뀌고 사람들은 쉽게 질려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고 제이슨에게 분명하게 제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제이슨, 미디어 시장이 원하는 것만 쫓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게 돼요. 난 이제 진짜 내 이야기, 내가 믿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음식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진심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제 채널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진 작은 식당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셰프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진심을 담아내는 콘텐츠를 만들었죠. 정옥 분식을 배경으로 한 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수진이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수진은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영상도 봤다며 시간이 된다면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오해로 멀어진 그리고 제 안에 한국에 대한 미묘한 거부감을 심어준 친구였으니까요.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죠. 어색한 침묵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중학교 때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냐고 물었어요. 수지는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가족이 IMF 위기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게 되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거였죠. 순간 머릿속에 뭔가가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IMF 위기. 정옥 여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분식집을 시작한 바로 그 시기였어요. 수지는 그때 저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지만 이메일도 없던 시절이라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모든 게 오해였던 거예요. 수지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거였고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날 수진과의 대화는 제 안에 있던 또 하나의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전 연인이자 뉴욕의 유명 셰프인 마이클로부터요. 그는 제 새 영상들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이전의 저라면 절대 보여주지 않았을 솔직함이 느껴졌다고요. 우리는 화상통화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이클은 제가 오랜 기간 찾아다니던 진짜 맛을 결국 한국에서 찾았다며 감탄했어요.
저는 그에게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정이었다고, 음식에 담긴 사람의 마음과 그 가치를 이제야 알게 됐다고 말했죠. 마이클과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전문 요리사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의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셰프들이 배우는 진짜 맛.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요. 세계적인 셰프들이 길거리 음식점 할머니의 부엌, 시골 마을의 전통 요리사들을 찾아가 그들의 비법과 철학을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어느덧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그날도 정옥 분식을 찾아갔습니다. 거의 매일 그곳에 가다 보니 정옥 여사님과 우진 씨는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자 정옥 여사님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사라졌다가 작은 도시락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비행기에서 먹으라고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신 거였죠. 그 작은 정성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여사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진 씨는 제가 만든 영상 덕분에 어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며 고마워했어요. 제가 그에게 꿈꾸던 자신만의 식당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아직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진 씨의 개인 레스토랑 오픈을 기원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곧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마지막으로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마이클과 대화할 때 떠올렸던 셰프들이 배우는 진짜 맛 다큐멘터리를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으로는 당연히 정옥 여사님을 찍었습니다. 3달 후 저는 뉴욕에서 유명한 미슐랭 3스타 셰프 앤서니 카터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앤서니는 처음에 이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에서 내가 배울 게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정옥 분식에 도착했을 때 정옥 여사님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무뚝뚝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살이 조금 붙었네. 잘 지냈어? 라며 제 볼을 살짝 꼬집으셨습니다. 촬영은 새벽 3시 정옥 여사님이 시장에 가는 과정부터 시작됐어요. 앤서니는 정옥 여사님이 재료를 고르는 안목에 놀랐습니다. 특히 떡 고르는 법, 고추장의 숙성도를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그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었죠. 정옥 여사님이 떡을 고르실 때 쓰는 감각은 내가 최고급 트러플을 고를 때보다 더 정교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에피소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앤서니가 정옥 여사님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우는 장면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작은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 소스 만드는 법을 배우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는 모습이 너무 진솔했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깊은 맛을 낸다니. 내 레스토랑의 소스들은 최소 20가지 이상의 재료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건 정말 놀랍네요. 앤서니는 특히 정옥 여사님이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에 맞게 음식을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음식이 똑같은 방식으로 완벽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하면 미슐랭 스타를 빼앗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게 진짜 요리의 본질인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것.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앤서니는 정옥 여사님과 함께 특별한 떡볶이 메뉴를 만들었어요. 프랑스 요리 기법을 일부 접목한 트러플 오일 떡볶이였죠. 결과물을 맛본 정옥 여사님의 표정이 일품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근데 내 떡볶이가 더 맛있어. 그 솔직한 평가에 앤서니와 저, 그리고 현장의 모든 스태프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장면이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였어요. 요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유명 셰프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음식 이야기로부터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내용을 담고 싶었습니다. 앤서니 같은 미슐랭 스타 셰프가 시장 상인에게 배우는 모습, 유명 파티시에가 시골 할머니의 케이크 레시피에 감탄하는 장면 등등.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명성이나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리즈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 의도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셀러브리티 셰프보다 진심을 담은 음식과 그 뒤의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진 씨의 개인 레스토랑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었죠. 제 팬들과 함께 우진 씨가 꿈꾸던 프랑스와 한국의 만남이라는 콘셉트의 레스토랑을 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우진 씨의 레스토랑 오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을 담은 식탁이라는 이름의 그 레스토랑은 작지만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프랑스 요리 기술을 바탕으로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성을 담아 독특한 메뉴들을 선보였죠. 오픈식 날 정옥 여사님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저 덕분에 아들이 이런 멋진 가게를 열 수 있었다며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건 모두 우진 씨의 실력과 사장님의 가르침 덕분이고 제가 한 일은 그저 그 가치를 알아본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 씨의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만찬이 열렸습니다. 정옥 여사님, 우진 씨, 수진 그리고 제가 함께였죠. 더 놀라운 것은 마이클이 뉴욕에서 나라와 함께 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마이클은 우진 씨의 요리가 단순한 퓨전이 아닌 두 문화의 진정한 대화 같다고 감탄했어요. 우진 씨는 수줍게 웃으며 요리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그동안 저희 채널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럭셔리 다이닝만 다루지 않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식점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콘텐츠를 담아냈어요. 제이슨과는 결국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제 변화한 방향성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놀랍게도 구독자 수는 400만에서 7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제 진정성에 공감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음식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문화와 정성의 교류라는 메시지가 퍼져나갔죠. 정옥 여사님의 분식집은 이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죠.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정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우진 씨의 레스토랑 정도 각종 매체에 소개되어 유명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의 레스토랑에 와서 식사를 하고 맛있다고 말해준 순간이었대요. 제 개인적인 삶도 많이 변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다시 가까워졌고 이제는 함께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진 씨와 정옥 여사님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한국어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완벽한 평가와 화려한 외형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진심과 정성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깨달았죠. 처음에 저는 한국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을 때 별점 1점을 주기 위해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은 편견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정옥 여사님과 우진 씨, 그리고 그들이 음식에 담는 정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맛이나 비주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철학, 그리고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하고 비싼 것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가치는 종종 가장 소박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옥 여사님의 30년 경력이 담긴 떡볶이 한 그릇, 손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그 세심함.
그것이 제가 찾던 진짜 맛이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도 정옥 여사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을 다해 무언가를 만들고 나누는 사람들. 그들의 가치를 알아봐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전 세계의 정옥 여사님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입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옥 여사님과 우진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클레어 윈슬로우였습니다. 뉴욕의 푸드 인플루언서 클레어 윈슬로우의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편견을 안고 한국에 왔던 그녀가 작은 분식집에서 정이라는 진심을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나 화려함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깨달음을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콘텐츠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여러분의 음식에 얽힌 추억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곳은 감동이 엮이는 채널 감동타레입니다. 감사합니다.